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382명으로 계속 확산세입니다. 특히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알아봅니다. 김용준 기자, 먼저 오늘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이 363명,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3명 더 늘어서 513명이고요.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2명 더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현황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수인데요. 2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 8월 27일 지역 발생 434명 이후에 정확히 90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산이 18명으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달 21일 이후 36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도 거의 열흘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16.3명, 이 중 수도권이 222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집단 감염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주요 감염 경로는 어떤지요? 네, 얼마나 늘었는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최근 2주간 신고된 확진자 3,700명의 감염 경로인데요. 이 중에서 1,500명 가까운 40.4%가 집단 발병 비율입니다. 최근 한 달을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보면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주마다 이렇게 한 10건 정도였던 집단 감염 발생 건수가 이제는 40건, 40건을 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소는 가족이나 지인 모임,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 장소가 오히려 이 다중 이용시설보다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자고 방역당국이 요청하는 겁니다. 진행 중인 주요 감염 사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에서 현재까지 최소 34명이 확진됐고 울산과 부산에서 장구 강습과 관련해 2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용인의 키즈 카페와 관련해선 19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최소 73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이 학원에서 신고된 경우가 많은데요. 태권도 학원에서 원생들이 음식을 함께 나눠서 먹거나 또 커피 학원에서 비위생적인 시음컵을 같이 사용하고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없이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청주에서도 일가족 확진자 중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 포함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당장 수능이 다음 주입니다. 수험생들의 걱정이 클 텐데요. 위생 수칙을 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교회와 사우나 등 다양한 공간을 매개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과 함께 전국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집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관련 확진자가 15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38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사우나는 아파트 내 부대 시설로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탈의실과 출입구 등이 협소해 이용객이 몰리면 밀집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대문구 고등학교 확진자와 가족이 다닌 마포구 홍대 새 교회와 관련해선 1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총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후 홍대 새 교회 교인과 방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늘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9인 이하 등 집회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 철회 촉구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16명으로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22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경남에서는 오늘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진주의 이장과 통장 등 1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이장 통장 연수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경남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진주에서 19명, 창원에서 3명으로 모두 22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진주에서는 어제 확진된 60대 이장과 함께 제주도 이통장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과 가족들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모두 23명이 제주도로 이통장 연수를 다녀왔고 이 가운데 이장과 통장 13명, 인솔공무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확진된 60대 이장의 아내와 자녀, 초등학생 손자 2명 등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들이 지난 20일까지 다닌 학원 한 곳도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확진된 진주시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시청을 방역하는 한편 해당 부서 직원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 30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진주에서 이통장 연수 관련 확진자는 누적 19명입니다. 나머지 진주 추가 확진자 1명은 어제 확진된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진주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강화해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 창원에서는 앞서 가족이 확진돼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라리 노래방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소재의 아라리 노래방 방문자에 대해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 부산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장구교실을 통한 확진자가 오늘 19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부산시는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건강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계혜 기자, 이 장구교실 관련 확진자가 밤사이 집계보다 더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장구교실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확인됐는데 오후 1시 반 부산시 공식 브리핑에서는 8명이 추가돼 모두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울 방문자와 해외 입국자, 기타 경로 감염자 등 오늘 하루 부산에서는 모두 25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 지하에 위치한 음악실 관련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 18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연습실에서 장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율동과 추임새 등이 들어가는 활동이 있어 쉽게 전파가 된 것으로 부산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원 40명 가운데 39명이 검사를 받아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고 관련 접촉자 11명 등 모두 38명이 장구교실 관련 확진자입니다. 음악실 이용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데다 울산 장구시험에는 전국에서 12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학생 확진자도 잇따라 부산 진구 동양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등 접촉자 86명이 검사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최근 확진자들이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동선이 많고 복잡해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재난 문자를 참고해 접촉자들은 즉시 상담과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선 한 달여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데다 감염 경로가 모호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사실상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늘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돌고 있는 대검찰청 연결해서 지금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이 고강도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총장 없는 대검찰청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네, 직무 배제 조치로 출근하지 않은 윤 총장 대신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 대검에는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 발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세운 비위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늘이나 내일 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곧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를 개시할 방침입니다. 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를 발표했는데 조금 전에 윤 총장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것들인지 그 비위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 추 장관이 어제 한 말인데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또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사건 등의 감찰을 방해했고 퇴임 뒤엔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 상당히 격앙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대검도 총장의 비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자가 상세한 반박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대검 수사정보 2 담당관을 지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 2부장인데요. 성 부장검사는 당시 공소유지 만전을 위해서 재판부 현황 자료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무리야기 법관 건도 조국 전 장관이나 울산 사건과 관계가 없고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중 한 명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법조인 대관과 언론기사, 인터넷 검색으로 얻었고 이 같은 업무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일이라고 성 부장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창진 부산지검 형사 1부장은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중 위법이 있어도 징계와 직무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권의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 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이렇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반면 야당은 직무배제를 뒤에서 묵인한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자고 맞섰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감찰 결과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6대 혐의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맡은 판사를 사찰한 혐의라며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조직적 사찰에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에 대해선 아직도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했고 윤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여당의 모습이 마치 조폭과 같다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헌정사의 흑역사로 남을 일이라며 추 장관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직무정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열었지만 윤 총장 출석 등 의사 일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예정돼 있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안 소위를 오늘 오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여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오늘 경찰과 국과수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정 기자,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 경찰과 국과수 합동 감식반이 광양제철소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것은 이 사고 장소가 제철소 1고로 근처 배관이라는 점뿐입니다. 포스코 측은 산소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고, 소방당국은 산소 밸브 개방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은 사망자 3명에 대한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합동감식과 별개로 경찰은 폭발 사고와 119 신고 시각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조사 중인데요. 이 사고 발생 시각은 어제 오후 4시쯤인데 119 신고는 40여 분 뒤인 45분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자체 진화대가 20여 분 만에 진화한 뒤 뒤늦게 작업자가 있는 것을 인지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재 현장에서 제철소 안전관리 책임자와 하도급 업체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오늘 낮 광양제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이후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에서 해마다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나 초탁직, 계약직 노동자 사고 비율이 높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최정호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책임감을 갖고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모텔 관계자와 싸운 뒤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내장재를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진 불은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등 1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2명이 숨졌습니다. 또 9명의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나는 거기서 2층에서 뛰어내렸죠. 2층에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나온 거고 다들 몇 사람이 그쪽으로 탈출했어요. 불은 모텔 1층에서 장기 투숙하던 60대 남성이 모텔 관계자와 싸운 뒤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던 이 남성은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백했고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와 함께 소방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화재 감식에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국내 클래식이나 국악 관계자가 그래미 후보에 오르거나 또 수상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중음악의 후보 지명은 아시아권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2012년 신설된 이 부문은 듀오 또는 그룹,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팝 보컬이나 연주 퍼포먼스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거둔 음악인에게 수여합니다. 4대 본상이 아니라 장르 부문에 해당하지만 그래미의 중요한 부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그동안 아시아권 가수가 후보에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후보로 오른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8월 21일 발매한 디스코 팝 장르의 싱글 앨범으로
한국 대중음악 사상 처음으로 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며 이미 역사적 기록을 쓴 곡입니다.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4년 연속 수상해 그래미에서도 상을 받으면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평론가 등 음악 전문가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미국 음악상 가운데 최고 영예의 상으로 꼽힙니다. 대중투표 방식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차트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달리 그래미 어워즈는 음악성에 초점을 맞춰 후보와 수상자를 선정해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수상자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최종 투표로 결정되며 수상자는 내년 1월 30일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공식 방한하는 왕이 부장은 내일 오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내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정부는 왕이 부장과의 잇단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은 물론 올해 안 성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겨울 축제가 풍성한 강원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축제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연말연시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온라인으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대면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축제 현장,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눈꽃 핀 강원도에서 겨울 왕국을 즐겼죠. 얼음 위에서 몇 시간씩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런 겨울의 낭만 빼앗아 갔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축제가 멈췄죠. 겨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10만 명 넘게 찾습니다. 대형 눈 조각 또 얼음 조각이 대관령 일대를 장식하죠. 대관령 눈꽃 축제입니다. 작품 구상부터 제작까지 최소 2달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죠. 취소 결정됐습니다. 차디 찬 얼음바닥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신나죠. 겨울 축제의 원조격인 빙어 축제입니다. 이것도 취소입니다. 올해는 부득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이 더 위주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원도 하면 7대 겨울 축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설렙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취소 결정됐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그리고 화천 산천어 축제 이렇게 남았는데요. 두 지역의 고민이 깊습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흰눈 소복한 얼음길 걷는 맛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죠. 하지만 철원 군부대와 요양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됐습니다.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화천은 더 난감합니다.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이미 양식장에서 77톤의 물고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축제 취소되면 그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코로나에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 너무 힘들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언제 개최한다고 지금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제들이 취소되면 주최 측도 또 인근 상인도 힘들어지죠. 특히 물고기 관련 축제 취소되면 더 난감합니다.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두죠. 지난 여름 남해안의 전어 축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골목이 빡빡해야 된다. 작년에는 전어를 하루에 50kg 팔면 지금 20kg밖에 못하고. 근데 올해는 전어 축제도 안 하고. 안 팔리면 이거 폐기해야 합니다. 축제의 주인공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거죠. 해마다 20만 명이 찾는다는 제주 모슬포 방어 축제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 방어들 버려질 뻔했는데요. 한 대형마트에 팔렸습니다. 어민들은 팔아서 좋고요. 소비자도 싼 값에 방어 맛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죠. 축제가 취소됐지만 그렇다고 축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빨간 산수유 열매가 인상적이죠. 전남 구례의 산수유 열매 축제입니다. 이거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축제 즐기는 거 이젠 낯설지가 않습니다. 대학 축제들도 그랬고요.
영화제, 큰 행사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2종 타종 행사 또 해맞이 행사도 준비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단 타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온라인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맞이 행사는 속초 해변에서는 이미 취소가 됐고요. 강릉 등에서도 대폭 축소됩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현장을 생중계한다고 하죠.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3,56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24명, 2.2% 감소해 9월 기준으로 볼 때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는 790여 명 자연 감소했는데요. 이 같은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1개월째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249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10월까지 증여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7만 2,349건으로 역시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 6만 5,438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9,108건으로 연간 2만 건을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9.2도까지 올랐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고 볕이 내리쬐면서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이 10도로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본격 초겨울 추위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이지만 수도권 지역으로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3도, 부산이 1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